화폐의 역사 제5회 로마 화폐사 1편 화폐는 어떻게 로마에서 제국의 언어가 되었는가. 안녕하십니까? 정치경제연구소 대한의 연구원 유순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화폐를 떠올려 보시죠. 둥글게 만든 주화, 앞면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의 옆얼굴, 뒷면에는 독수리, 방패, 숫자와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국가가 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하고 그 화폐로 세금을 걷고 군대에 급여를 지급하고 도로와 성벽을 건설합니다. 겉으로 보면 근대 이후의 제도 같지만 이 구조의 깊은 뿌리에는 언제나 로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로마의 돈은 대개 은데나리우스와 금 아우레우스입니다. 하지만 로마의 출발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로마는 은화 문명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한참 동안 은화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리디아보다도 그리스보다도 심지어 바로 옆 남이탈리아 그리스 식민 도시들보다도 늦게 은화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로마가 뒤처진 문명이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화폐사는 투박한 청동덩어리에서 시작해 은을 지나 금화 솔리두스와 중세 화폐 질서로 이어지는 긴 1200년, 더 길게는 2000년짜리 장편 서사입니다. 이 장대한 드라마의 첫 장면을 열기에 앞서 먼저 인류가 화폐라는 언어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지난 1편에서 4편까지의 여정을 간단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화폐를 단순히 교환 수단이 아니라 국가와 제국을 운영하는 하나의 언어이자 제도로 보려고 합니다. 상품이냐 증표냐 하는 논쟁을 넘어서 화폐를 제국의 법과 군대, 조세를 관통하는 구조로 보자는 출발점입니다. 1.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리스까지 인류 화폐의 서막 1.1. 메소포타미아 기록된 의무의 경제. 인류 최초의 화폐 질서는 시장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무와 기여를 계량하기 위한 가치의 언어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신전과 궁전은 곡물, 은, 노동, 의무를 기록했습니다. 누가 얼마나 바쳤는지, 누가 얼마나 받을 자격이 있는지, 책임과 기여, 배분과 의무가 숫자의 언어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대표적 단위가 은의 무게를 기준으로 한 1세켈과 같은 계량 단위였습니다. 즉, 사람들의 의무와 채무는 이미 은 몇 세켈에 해당한다는 방식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계산을 넘어 공정함에 대한 요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곡물과 노동, 소와 은처럼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들을 서로 비교 가능하게 만들지 못하면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공정한지, 어떻게 나누어야 정의로운지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훨씬 뒤에 정의란 서로 다른 것들을 공통기준 아래 비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가치의 언어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질적으로 다른 것들을 양적으로 비교해 의무와 권리를 조정하기 위한 정의의 장치였습니다. 따라서 화폐의 기원은 실물 교환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의 의무를 측정하고 기록하기 위해 먼저 등장한 가치의 단위 체계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점은 이것입니다. 인류에게 화폐는 처음부터 물건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책임지고 기여했는가를 숫자로 적기 위한 장부였습니다. 상품 그 자체라기보다 장부와 채무, 의무와 정의를 중심에 두는 출발점이었다는 점입니다. 1.2. 이집트, 곡물은행과 씨앗자본. 이집트에서는 곡물 창고가 곧 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곡물을 관리하고 배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통의 가치 단위가 필요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 데벤이라는 무게 단위를 사용했습니다. 1데벤은 약 90에서 95g의 금속 무게를 의미했고 곡물, 기름, 노동력 등 다양한 품목의 가치를 몇 데벤에 해당한다는 방식으로 환산했습니다. 즉, 데벤은 단순한 무게 단위가 아니라 국가가 세금, 노동, 배급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 가치의 언어이자 회계 단위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곡물 그 자체가 아니라 곡물을 어떤 단위로 평가하고 기록할 것인가 하는 추상적인 가치의 기준입니다. 데벤과 세켈은 곧 화폐 이전의 화폐였고 서로 다른 의무와 기여를 같은 눈금 위에 올려놓고 비교하기 위한 정의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사례는 화폐를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사회가 합의한 측정 기준이자 정의의 도구로 보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1.3. 그리스, 주화혁명, 은이 도시국가를 움직이다. 리디아에서 발명된 주화는
그리스에 이르러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스 세계에는 이미 노동, 군역, 공공지출을 몇 드라크마, 몇 스타테르로 계산하는 가치의 언어, 즉 회계 단위가 먼저 존재했습니다. 주화는 이 회계 체계를 은이라는 금속에 실체화한 도구였습니다. 말하자면 장부 위에 적혀있던 정의와 부담의 기준이 이제 동전 위의 숫자와 문양으로 새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테네의 라우리온 은광에서 나온 은화는 군대 급여, 함선 건조, 시민 참여 급여를 가능하게 하며 민주정의 재정을 움직이는 정치 경제의 피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같습니다. 서로 다른 노동과 봉사, 전쟁과 정치 참여가 동일한 단위, 동일한 금액으로 보상될 때 시민들은 그것을 정의로운 질서로 받아들이고 폴리스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화는 상인의 편의를 위한 발명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시민경제와 국가 운영을 더 강력하게 그리고 더 공정한 기준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등장한 제도적 혁명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봐야 할 지점은 이것입니다. 그리스의 주화는 시장의 편의를 위한 상품 화폐라기보다 군대와 함대 그리고 민주정의 재정을 떠받치는 정치적 화폐였습니다. 이미 있던 가치의 언어가 은이라는 금속 위에 정의의 눈금으로 새겨진 것이었고 그래서 주화는 시장보다 국가와 시민경제 그리고 정의의 문제에 더 가까운 제도였다는 점입니다. 이 1200년의 로마 화폐 문명, 왕정에서 중세까지. 이제 시야를 로마로 돌려보겠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로마의 기원은 기원전 753년 로물루스가 도시를 세웠다는 해입니다. 오늘날 역사학은 이 연도를 그대로 믿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 가지 진실은 담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가 기원전 8세기 무렵 이탈리아 중부의 작은 공동체로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점부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서기 476년까지 로마는 약 1200년이라는 놀라운 역사적 생애를 누렸습니다. 여기에 동로마, 비잔틴까지 더하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로마 문명은 2200년에 걸쳐 유럽사의 심장부를 차지합니다. 이 긴 역사는 세계의 정치체제를 관통합니다. 첫째, 왕정. 기원전 8세기부터 509년까지 전승에 따르면 7명의 왕이 로마를 다스립니다. 실제로는 여러 부족 공동체가 점차 하나의 도시국가로 통합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둘째, 공화정. 기원전 509년부터 27년까지. 이 시기 로마의 정치문화 핵심이 형성됩니다. 특히 무장한 자영농 시민층이 공화국의 뼈대를 이룹니다. 자신의 토지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고 군역을 수행함으로써 공화국에 기여하고 그 대가로 정치적 발언권을 행사하는 시민. 이들이 바로 무장한 시민 농민이었습니다. 셋째, 재정. 기원전 27년부터 서기 476년까지 아우구스투스가 원수정을 수립한 뒤 로마는 사실상 황제정 체제로 재편됩니다. 군사, 행정, 조세가 중앙 집권적으로 통합된 거대한 제국이 형성됩니다. 로마 화폐사는 이 세 체제의 변동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청동계와 청동판에서 출발해 은데나리우스로 제국을 통일하고 마지막에는 금화 솔리두스로 중세 유럽의 고액결제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476년에 서로마가 무너진 뒤에도 로마의 금화 솔리두스는 무려 700년 이상 동로마와 중세 유럽의 고액결제 표준으로 살아남습니다. 프랑크 왕국, 비잔틴, 이슬람 제국, 중세 상업도시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로마 금화 질서를 참조하거나 모방합니다. 국가는 사라졌지만 로마 화폐는 중세 유럽 경제에 보이지 않는 기반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오늘 로마 화폐사 1편에서는 이 거대한 서사의 출발점, 청동의 세계와 은화 이전의 로마를 다루고 은화, 데나리우스, 솔리두스의 이야기는 다음 편들로 넘기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화폐를 한 시대의 작은 기술이 아니라 왕정, 공화정, 재정, 중세까지 이어지는 긴 정치체제의 일부로 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화폐는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질서가 유지되는 동안 함께 지속되는 장기 구조라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3. 지중해 주화 문명 속의 이상한 후발자 로마. 로마의 화폐사를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 역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로마가 활동하던 지중해 세계는 이미 오랜 주화 문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리디아에서 주화가 처음 발명된 뒤 아테네 같은 그리스 도시들은 기원전 7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은 테트라드라크마를 국제결제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남이탈리아와 시칠리아의 그리스 식민 도시들 역시 아주 일찍부터 정교한 은하 경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로 북쪽 지중해의 중앙에 위치한 로마는 놀라울 정도로 늦게 주화 체제를 도입합니다. 로마가 첫 정규 은하를 주조한 것은 기원전 269년, 리디아보다 약 400년, 아테네보다 150년에서 200년이나 늦은 시기였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는 그리스의 주화 문명이 눈앞에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도 그 체제를 당장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의 유일한 국가였다. 이후 학자들은 이 후발성을 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로마가 뒤처진 문명이었기 때문인가? 기술이 부족해서였나? 제도가 미숙해서였나? 그러나 자료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로마가 주화를 늦게 도입한 이유는 못해서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의식은 주화가 곧 진보, 비주화가 곧 후진이라는 단순한 발전 서사는 역사와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회가 어떤 화폐 형태를 쓰느냐는 뒤처졌느냐, 앞섰느냐가 아니라 그 사회의 구조와 필요가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로마가 잘 보여줍니다. 4. 로마의 사회 구조와 청동 경제, 필요가 없었다. 초기 로마는 항해와 상업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는 내륙에 자리 잡은 농경 공동체였습니다. 토지는 귀족 가문을 중심으로 분배되었고 경제활동의 중심은 가족 단위의 자금 농업과 현물 지불이었습니다. 곡물, 포도주, 올리브유, 가축이 가치평가의 기본 단위였고 라틴어 페쿠니아가 페쿠스에서 유래한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로마에서는 경제적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 사회 정치적 조직이 먼저 형성되었다. 시민적 결속, 군사 의무, 토지 질서와 같은 정치적, 사회적 원리가 공동체의 기초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넓은 시장 교역이나 주화 기반 거래를 일찍 발전시킬 요인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조건이 더해집니다. 바로 귀금속 자원의 부족입니다. 그리스 세계는 라우리온 은광처럼 은이 대량으로 산출되는 광산을 보유했지만 로마 주변에는 그에 필적할 만한 금, 은, 산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귀금속은 전쟁, 약탈, 조공을 통해서만 서서히 유입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로마는 오랫동안 청동을 중심으로 한 결제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두고 로마는 은하가 아니라 청동으로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로마는 초기에는 국제 해상교역과 대규모 용병 시장과 깊게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폴리스와 카르타고는 일찍부터 에게해와 지중해 해상 네트워크에 편입되었고 은화는 그 속에서 장거리 결제와 용병급여 지급의 핵심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군사, 경제 운영의 중심은 이탈리아 반도 내부의 토지 확장과 자영농 시민군의 동원 체계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전쟁은 먼바다의 함대와 용병 시장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토지와 인근 도시를 둘러싼 육상전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만큼 외래 은화의 대량 유통이나 은 기반 결제 수단의 필요는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실제로 고고학 자료를 보면 초기 로마 지역에서는 그리스 은화의 유입이 매우 적은 반면 시칠리아와 남이탈리아 그리스 도시들에서는 같은 시기에 대규모 은화가 생산, 유통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점을 들어 주화는 일반적으로 신용이나 국가적 보장이 작동하기 어려운 장거리 상업경제와 용병 고용이 활발한 영역에서 먼저 발달한다고 말합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초기의 로마는 의도적으로 주화 문명 바깥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덜했던 사회였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화폐를 이해할 때 시장만 보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토지구조, 군사동원 방식, 시민계급의 구성 같은 정치-사회 구조가 먼저 있고 그 위에 화폐 형태가 선택됩니다. 상품화폐냐 증표화폐냐의 논쟁보다 한층 더 밑에 있는 존재론적인 조건을 로마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 청동의 문명, 장부가 청동을 입다. 그렇다면 로마 사람들은 화폐 없이 살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마에는 이미 의무, 벌금, 보상, 공납을 계산하는 고유한 가치의 언어가 존재했습니다. 다만 그 언어가 점토판이나 파피루스가 아니라 청동이라는 금속에 새겨져 있었을 뿐입니다. 5.1. 아스루데,
무게로 지불하는 청동괴. 로마의 가장 이른 화폐 형태는 주조되지 않은 청동 덩어리, 아스루데입니다. 모양은 들쭉날쭉하지만 청동이라는 점은 분명했고 지불은 저울에 달아 무게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청동괴는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 벌금, 배상, 공납, 제사 비용 등 공동체의 주요 지불을 수행하는 일종의 금속 장부였습니다. 실제로 초기 로마 법전인 12표법에는 벌금을 소나 양이 아니라 얼마의 청동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률이 정한 처벌과 보상이 이미 청동의 무게 단위로 계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청동은 그 시대 로마의 핵심 군사, 공공자원이었습니다. 무기, 갑옷, 농기구, 공공기물 등 다양한 실물 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명목 가치가 무효화되더라도 청동은 언제든 실물로 재사용할 수 있는 높은 보험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즉, 아스루데는 겉으로 보기에는 상품 화폐처럼 보이지만 법이 개입하는 순간에는 증표 화폐가 되고 그와 동시에 금속 자체가 강한 실물 가치를 지니는 이중적 성격의 화폐였습니다. 상품과 증표가 처음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로마는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5.2. 아스 시그나툼, 국가 표식을 새긴 청동판.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는 청동괴 위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기원전 4에서 3세기경 무겁고 넓은 청동판에 소, 독수리, 무기, 번개 같은 상징을 새긴 아스 시그나툼이 등장합니다. 이 문양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국가가 선언하는 공식적 가치의 표식이었습니다. 이 청동은 이 무게와 이 표식을 기준으로 한 공식적인 지불 수단이다. 즉, 국가는 청동의 실질 가치 위에 새로운 명목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화 문명의 핵심인 국가의 보증이 이미 2단계에서 실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여전히 청동 자체의 실물 가치는 강력했습니다. 국가의 표식이 사라지거나 효력을 잃더라도 청동판은 여전히 무기나 도구 제작에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안전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즉, 청동의 실물 가치가 국가의 명목 가치를 뒷받침해 주었고 동시에 국가의 표식은 그 금속에 결제 자격과 공적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이 두 층위가 한판 안에서 포개지고 있었습니다. 5.3. 아스 그라베, 둥근 청동과 주화의 문법. 청동판은 너무 크고 무거웠습니다. 휴대하기도 어렵고 잘게 나누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둥근 모양의 무거운 청동 주화, 아스 그라베를 주조합니다. 지금 보면 거의 쇠추처럼 묵직하지만 여기에는 이미 주화 경제의 기본 요소인 단위와 도안, 무게 규격이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아직 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이미 자기만의 방식으로 주화 경제의 언어를 습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동일합니다. 아스 그라베는 국가가 규격을 통일해 만든 주화였지만 청동이라는 금속 자체의 가치가 여전히 일종의 안정장치, 보험장치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국가의 권위가 약해지거나 표식이 무효화되더라도 아스 그라베는 청동 덩어리로서 언제든 실물 용도로 다시 녹여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즉, 로마의 청동 화폐는 실물 가치와 국가 명목 가치가 결합된 이중 구조를 가졌고 이는 주화가 곧 귀금속이라는 통념을 조용히 넘어서는 로마만의 독특한 화폐 실험이었습니다. 6. 전쟁과 은화, 필요가 로마를 움직이다. 그렇다면 로마는 어떤 계기로 은화 문명에 진입하게 되었을까요? 그 열쇠는 전쟁입니다.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 로마는 점차 이탈리아 반도를 장악하며 남이탈리아 그리스 도시들과 직접 접촉하게 됩니다. 피루스 왕과의 전쟁, 그리스 도시들과의 동맹과 충돌을 거치며 로마는 은화 경제의 논리와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뒤이어 벌어진 포에니 전쟁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카르타고와 싸우기 위해서는 대규모 함대를 건조해야 했고 장기간 원정에 나선 병사들에게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마는 세 가지 현실을 깨닫습니다. 첫째, 은 없이는 지중해 규모의 전쟁을 치를 수 없다. 둘째, 자영농 시민군만으로는 더 이상 모든 전선을 감당할 수 없고 병사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셋째, 이탈리아와 지중해 전체를 아우르는 공통의 화폐 단위가 필요하다. 이 거대한 압력은 마침내 로마를 움직입니다. 기원전 269년 로마는 첫 정규 은화를 주조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211년 데나리우스가 등장하면서 로마는 청동과
은을 하나의 회계 시스템 안으로 통합해 지중해 국제경제의 중심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칩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공화정의 붕괴와 제정의 탄생, 히스파니아 은광과 군사경제, 데나리우스의 푸미저라와 금화 솔리두스로 이어지는 또 다른 장대한 서사가 됩니다. 화폐의 확대는 단지 상업 발달의 결과가 아니라 전쟁과 군사동원, 제국 재정의 요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교역하느냐보다 어떻게 전쟁을 치르고 군대를 유지해야 하느냐가 화폐 수요를 결정하는 중요한 힘이라는 점을 로마가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7. 로마, 주화 문명의 문 앞에 서다. 오늘 함께 살펴본 것은 로마 화폐 문명의 프롤로그였습니다. 로마는 주화 문명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은화 도입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뒤처져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사회정치 구조에 이미 너무 잘 맞는 청동 중심의 장부적 질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제국의 확장이, 지중해라는 더 큰 무대가 로마에게 새로운 화폐를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에 응답하며 로마는 마침내 은화 문명으로 진입했고 나아가 중세 유럽까지 지배하는 거대한 화폐 질서의 설계자가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은데나리우스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 은화가 공화정의 부상과 붕괴, 제정 로마의 군사재정을 어떻게 재구성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화폐사 2편 데나리우스, 제국의 회계 언어가 되다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